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연송하라고 합니다. 문화평론하는 김성수입니다. 네, 저는 그리스의 연인들 기획을 맡고 있는 권현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연인들 3부작 이 작품이 이제 메데아랑 페드라랑 오이디푸스 이렇게 3개를 하는 공연이에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메데아 먼저 시작했던 공연 메데아 대 이아손이라는 작품을 보고 오늘 또 이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예.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 메데아를 공연하면서 오이디푸스랑 페드라 연습을 같이 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배우들이랑 다 다들 연습 그런 중이어가지고 식이죠. 예, 미리미리 연습하지 않고 지금 공연 다 이렇게 박아놓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초연 공연들을 거의 많이 봐서 저번 주도 저희가 초연 작품을 보다 보니까 배우들이랑 뭐 연출분도 그렇고 이제 못 모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도 기획팀에서 나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너무 감사하게 근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그리스 신화를 갖고 얘기한 거지만 메디아 오이디푸스는 그래도 그리스 시대의 작가들이 썼는데 페드라는 라신네가 쓴 거죠. 그걸 저걸로 한 건데, 저는 뭐 이 중에서 오이디푸스는 못 봤고 메디아 페드라는 본 건데, 이걸 그리스 비극을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지금? 근데 수인 선배 수인 연출님의 이수인 연출님 매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어떤 그 작품의 핵심을 잘 뽑아내셔가지고, 그걸 재구성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텍스트나, 이런 그 그리스 고전극 텍스트나 아니면 고전극 자체를 이렇게 대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진짜 핵심을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소극장에서 그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대사를 것 딱 같아요. 빼고 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 마치 아니 벌써부터 그 작품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 저 기획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원래 극작을 하시지 않나요? 저 작품 쓰는데 좀 안 쓴 지 좀 오래됐고요. 한 5년 됐고요. 작가 원래 작가셔요. 근데 작품 쓰지 않고 왜 기획으로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연극을 워낙 좋아해서요. 연극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해서 정말 오래 전부터 이렇게 극단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드라마터그나 기획이나 그냥 극단에서 프로덕션마다 필요한 작업들을 좀 같이 해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수인이 형한테 그렇게 당해서 기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제대로 까시는구나. 제가 극단한가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사실은 배우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넌 그렇게 키가 커가지고 배우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전부 소극장 연극만 하는데 대극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워크샵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한 장면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가잖아요. 그때 제가 그 누나 누구야? 지금 요즘에 좀 그래도 영화에도 나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박명신 배우. 박명신 배우하고 저하고 한 장면을 짜갖고 왔어요. 그때 노동자를 싣고 하는 9대 버스에 그 보면은 이제 부부씬 딱 있잖아요. 달짝지근하면서도 가슴 아픈 그 씬을 딱 짜고 왔는데 딱 보시더니 수인 형이 한 말씀 딱 했어요. 니들 뭐 그냥 대학생들 부부 같다?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걸 연습하라는 등 준다는 등 이런 그래서 배우로서 저를 굉장히 많이 좌절시킨 그 장본인.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은근히
기획을 막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극단에 남아있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신 그 버릇을 또 여기서 또 고스란히. 예. 아니요, 아무튼 그 시절에는 워낙 그랬었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쵸. 나름 그 배우로서 지금까지. 배고프지 않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딱 맞아요. 보시기에 이제 배우로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배우를 계속 고집했더라면 같이 굶고 있었을 그렇죠. 수도 있죠. 송아 씨와 같이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이상하게 밥 먹을 돈은 없는데 술 먹을 돈은 어디서 자꾸 생겨. 그죠? 돈은 안 꺼주면서 술 사줘요.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작품을 발표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네. 발표하기는 했는데 그냥 별로 내놓을만 하지 않고요. 한두 개 하고 그냥 대학로에서는 예. 앞으로도 그러면 작가로서의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작품이야 그냥 그렇죠. 혼자 몰래 쓰죠. 예. 5월에 공연 뭐 하루 잡힌 거 하는. 근데 사실 이게 극작가로 살겠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다가 이건 참 큰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써도요. 그걸 연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텍스트로만 그냥 발표되면 되는데, 연극은 희곡이 만약에 발표됐어도 무대에 누군가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과정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인이 형이 또 어차피 컨셉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오늘 없는 사람 씹자. 저한테도 제가 한번 그때 당시에는 정말 왕성한 창작력이 있어가지고 뭐 희곡도 막 쓰고 뭐 소설도 막 쓰고 그랬는데 언제 한번 단편 소설 하나를 탁 이렇게 써갔는데 그걸 보시더니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한 달쯤 뒤에 술 마시면서 탁 그 소설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썼던 그 장면 그게 이제 그 서울대 앞에서 서울대 그 대학원생이 오발 사고로 죽는 그 얘기를 모티브로 했던 얘기였는데 90년대 이미 운동의 시대가 저물면서 각자 삶을 고민하다가 그런 재앙을 그러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변한 게 아닌가 하는 그 내용을 그렇게 모티브로 잡아서 담고 있는 재밌네요. 단편 소설이었어요. 탁월했죠. 근데 그 소설을 이렇게 어디 발표하기 전에 이제 보여드렸더니 총을 맞는 그 장면에서의 묘사가 자기 가슴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딱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써가기만 하면 수인이 형이 연출을 해주겠지. 그래도 우리 극단의 대표고 대표 연출가니까. 웬걸? 아니 그래 그런 게 어딨어요. 써가기만 한다고 다 무대에 올려주면은 그게 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작가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서로가 뭐 왜 연출가들은 배우만 페르소나가 있고 작가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내가 그래서 김광보 연출을 좋아해요. 못 만났을 수도 있죠.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 이수인 연출이 칭찬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잘 쓰셨나 본데요. 원래 칭찬을 잘 안 굉장히 독설가라서 칭찬을 안 해요. 제 연기를 보면서 했던 말들은 다 독설만 있었어요. 안 오신 게 난 너무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독설가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독설이라기보다 아무튼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면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언어를 워낙 잘 다루시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받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는데도 그런 느낌을 되게 언어를 잘 다루신다는 걸 좀 느끼고. 아무튼 그래서 작품을 올려주는 그런 연출이 없어서 참 제가 그래서 그 연출을 제 걸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또 아무도 기획을 안 해주는 거야 그 작품을. 그래서 아예 기획도 내가 하고 배우도 하시지 그랬어요. 배우도 한 적 있어요 잠깐. 제가 생각하는 페르소나가 있었는데 근데 그 페르소나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계속 발표 안 하셨나 보다. 발표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더 짝사랑이었구나. 그쪽에서는 짝사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지를 못하니까 뭐 영화도 해야 되고 뭐 뮤지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연이 젊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작품 할 거야 이랬던 기억들은 있지만 다시 만난 사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럼 5월에 하시는 건 어떻게 연출님은 따로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연출? 아니 예전에 했던 작품은 그냥 순회 도는 거. 연출은 누가 해주시고요?
연출은 그 극단이 있어요. 극단 노릇밭이라고. 노릇밭이. 네, 노릇밭에서 그때 그 대표님이 연출 원래 작품 하셨었는데. 박정열 대표님인가요? 아니요, 이기호 연출. 선돌인가요? 아니요, 선돌은 다르고요. 노릇밭이라고 있습니다. 부산대학 지금 계세요. 그래서 부산 계셔가지고 그 극단에 이제 다른 연출가가 연출해서. 그럼 장소는 공연 장소 감동아트센터에서. 근데 그냥 그게 약간 가족에 관한 거여서 그냥 가족의 달에 9월에 그냥 하루 잠깐 그렇게 그냥 가끔씩. 근데 진짜 그렇게 공연이 되면은 굉장히 짠하다. 날짜랑 시간을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혹시.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요? 저 오늘 그리스의 연인들 기획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래도 좀 알고 지내야 되고 또 언젠가는 또 관객들이 우리 권 작가님 작품을 갖다가 또 보러 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5월 중에 그냥 강동아트센터에서. 5월 중 강동아트센터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세요. 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은빛 왈츠. 나 그거 아는데. 은빛 왈츠. 저 작품은 그 대학로에서 꽤 공연을 해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그때 이제 그 시절에는 그 노인들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노인들 연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작품이 나올 때, 한쪽에서는 축제에서 계속 오랫동안 했던 작품. 늙은 부부 이야기하고 은빛 왈츠하고 두 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에서 노인 문제를 다룬 작품들 하면서 언급이 됐었는데, 그렇게 다 어렵게 가지고 열어놓잖아? 그러면 또 상업이 들어와가지고 다 휩쓸고 간다. 원래 그런 거죠. 참, 이제 와서는 완전히 노인 연극들은 다 또 이제 전문 프로덕션들이 아주 다 붙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이수인 연출님이 영화도 하셨어요. 알죠. 그 고독이 몸부림칠 때라고. 그때 말씀 한 2번 하신 것 같아요. 그 작품도 사실은 영화에서 마파도라든지 이렇게 노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열어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긴 한데 총 관객이 몇 명 들었죠? 그 이후에 다시 이 영화를 못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가슴 아픈. 근데 그 작품도 아무튼 노인들이 이제 그 주인공인 그런 작품이 없던 시절에 그런 세계를 열어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해요. 작품이. 그래서 저주받은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돌아가신 김무생 선생님 나오시고.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배우분들이 굉장히 빵빵했던 걸로. 그때 이제 내노라는 노역 전문 배우들이 다 들어왔었죠.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나가셨으니까 다시 연극으로 돌아오셨죠.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기획께서 아주 연출에 대한 사랑이 그냥 넘치셔. 그러니까 아무리 컨셉을 잡고 이렇게 씹으려고 해도 그냥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주시네요. 진짜. 참. 저희가 이제 본격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연을 추천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먼저 하고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연극 소개.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엠 버터플라이라는 공연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건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다룬 얘긴데요.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4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김광보 연출님께서 하는 작품이에요. 또 캐스트가 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말을 갖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연극 좀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표를 사고 싶을 정도로 한번 읊어봐 주세요. 프랑스 외교관과 중국 배우의 러브스토리인 것이고 배우는 르네 갈리마르 역의 김영민 배우님. 완전히 이분은 그냥 여장해 놓으면 여자 같아. 영화 거기 나이 40이 넘었는데. 그렇죠. 영화에서 굉장히 이제 잘생긴 왕으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이제 예전에
뭐예요? 에쿠스 할 때. 네네네. 에쿠스 할 때 제가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 만났는데 너무 소년같이 보여갖고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미 30대였는데 무대에 딱 섰는데 진짜 17살, 16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런 배우입니다. 분이었다. 예. 김영민 배우님 그리고 이석준 배우님이 또 석준 나오시고요. 씨는 또 저하고 같이 네. 그 작품을 그 건 메탈 블루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같이 했었죠. 저주받은 명작. 저주받은 명작 많으시네요. 언젠가는 그 작품이 성공할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건 메탈 블루스. 네. 예. 그리고 이승주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송릴링 역에는요. 김다현 배우님, 네. 정동화 배우님. 이 두 분도 참 뭐 짱짱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전성우 배우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꼭 보러 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뭐 마담 버터플라이에 대해서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고 그 한 번쯤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표를 빨리 구매하지 않으시면 그 나중에 가서 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그렇죠. 만들어질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뭐 사실은 뭐 준비한 작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워낙 그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서 이 작품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오늘 소개해도 될까 하는데 레드라는 작품이거든요.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네. 근데 또 할 거 없잖아요. 일단 레드는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간단하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레드라는 작품은 이거는 그야말로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담론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뭐 이미 그 공연을 처음 했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난 그런 그 반응들을 일으켰었고 원래 뭐 토니상을 휩쓸었었죠. 2010년에 토니상을 갖다 다 휩쓸었었고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연할 때 객석 점유율 95%. 뭐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렇게 소개 안 해줘도 잘 나가는 작품인데, 그치? 아니 이게 공연이 레드가 저는 보지 못했는데 여기 마크 로스코가 그 화가 마크 로스코는 아니죠? 맞아요. 그래요? 마크 로스코하고 로스코의 조수. 이자 이제 동지인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예술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이제 경론들을 갖다 벌이는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로스코를 또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저 이번에 보러 갈 거거든요. 전시회 전당에. 로스코가 또 전시회도 해요. 이번에 크게 아니 배우분들도 한명구 배우님, 정보석, 박은석, 박정복 배우님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다 했죠. 뭐 끝이네요.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하고요.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작품도 뭐 거의 전에 매진될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작품 뭐 추천할 만한 작품 그리스의 연인들이시죠? 그리스의 연인들은 당연하고 다른 작품을 전혀 소개하고 싶지가 않은. 네, 혹시 준비한 건 없으시면은 네, 저희가 그리스의 연인들이 5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3주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언제부터 좀 소개를 언제까지? 합시다. 원래 그 메데아가 지금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되죠? 이거 지난번에 공연할 때 메데아 판타지라고 했었나요? 다른 이름이었었는데. 아니요. 2월에 이 메데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초연을 했는데 그때 연출님께서 워낙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서 앞에 것까지 묶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이전에 작품 그 오이디푸스랑 페드를 했던 거를 같이 해갖고 이 연인들 얘기로 묶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발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도 그냥 메디아라고만 해서 나왔나요? 그건 메데아였고 오이디푸스나 이제 페드럴 같은 경우에 그 부제가 있었나요? 부제들이 좀 달랐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4월 21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부제가 뭐죠? 아니요, 저희는 그냥 이 그리스의 연인들 제목을 이렇게 묶은 게 사실 그 메데아 얘기나 오이디푸스나 페드라나 다 그 연인 얘기
집중을 해서 네. 지금 메데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하손에게 복수를 하고 말지만 그 시작은 그들도 사랑이었고 너무너무 사랑했죠. 메데아는 심지어는 자기 동생을 그렇죠. 친동생을 죽여서 그러니까 그 시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바다에 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의 시체를 주워 올리느라고 그 추격을 못해요. 그 정도로 이하손을 사랑했는데 이 나쁜 이하손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갑자기 러시아어를 그렇게 되니까 메데아가 얼마나 빡돌았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메데아는 또 마녀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맞법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우리 고모도 맞법을 부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또 무당하고 상당히 통하는 그런 분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알고 그래서 메데아가 이 마법 그 어떤 약을 만들어가지고 복수를 하죠. 그래서 메데아 대 이하손이라 해서 4월 19일 날 하고 그 다음 작품이 오이디푸스 위드 이오카스테였어요. 네. 그 이오카스테는 너무나 비련의 여주인공이죠, 사실. 맞아요.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하는 신탁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품어보지도 못하고 뺏겨요. 그런데 나중에 헌칠한 청년이 자기 남편을 죽이고 이제 영웅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사랑할 수밖에 뭔가 끌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야. 그렇죠.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그걸 알고 났을 때 유명한 장면이 모두 아시겠지만 눈을 파내는. 근데 그 웨디푸스 스스로가 자기한테 저희 눈을 벌을 주는 장면이죠.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작품 5월 12일부터 페드라 without 히폴리터 해가지고요. 그 페드라가 남편의 그 전처의 자식이죠. 히폴리투스를 사랑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이 페드라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전처의 자식이에요? 전처의 자식. 테세우스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뭐 페드라가 이미 남편은 나이가 들어 있는 상태고 전처의 자식이 히폴리투스가 어떻게 보면 남편의 전처의 자식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선택하게 된 것도 사실은 자기가 사랑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정략적이에요. 결혼이 된 거죠. 테세우스가 사실은 그 페드라의 언니의 도움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에서 아낙소스 섬이라는 데다가 이 그 페드라 언니를 놓고 그냥 튀죠. 그래서 다른 그 아마존의 여왕이랑 결혼을 하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이제 히폴리투스를 낳죠. 그런데 이제 그녀가 제 자세히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죽었나?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그 페드라의 그 이제 페드라랑 같이 형제인 이제 아들이 아무튼 왕이 됐어요. 아드리아네스랑 그다음에 페드라랑 그렇게 형제인. 근데 그가 결혼을 시켜요. 페드라랑 테세우스를. 그래서 자기네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페드라를 보내고 그러고서 페드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나이든 왕한테 가죠. 근데 가서 봤더니 히폴리토스가 너무 싱싱하고 너무 잘생긴 거야. 젊은 날에 테세우스가 아주 또 끝내줬거든.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실 페드라 여기에 우리 송아씨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오카스테? 이오카스테 또 싫죠? 네? 메디아를 하기에는 또 이미지가 너무 나빠질 것 같고. 아니요, 저는 오히려 셋 중에는 한번 해보라면은 메데아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좀 도끼 있고 솔직히 메데아는 복수의 눈이 먼 이제 그리스 비극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자 역인데 이렇게 긴 독백이 있는 작품은 그리스 비극 다 통틀어서 메데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아. 유리피데스가 이 메데아를 씀으로써 사실은 그리스 이 연극을 완성시켰다. 굉장히 모던한 작품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안티고네도 사실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안티고네는 어떻게 보면 숙명을 따라가고 또 뭐 그야말로 여자의 자기 이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역이라면, 근데 메데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윤리를 갖다 뛰어넘고 모든 어떤 여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아주 전복시키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게 아니고 이오카스테도 그렇고 예전 작품들은 그러니까 여자 역할도 어느 정도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현대극이나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여자 역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리스 비극에서도 안티고네나 뭐 메데아 정도지 사실은 안티고네에서도 거기 보면은 크레온의 역할이 훨씬 더 비중이 크죠. 워낙 사실. 그리스 시대는 영웅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자들이 있는 그런 형국이죠. 솔직히 웨디푸스에서 이오카스테도 다 해보면 대사 얼마 안 돼요, 사실. 원래 원작에는 웨디푸스가 한 10 나오면 이오카스테는 한 2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대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자 위주로 쓰여졌는데 이제 특히 페드라 같은 경우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게 사실 라시느가 썼기 때문에 그렇죠. 고전 그게 후대에 워낙 와서 완성시킨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메디아에 대한 얘기. 이거 12일부터 31일까지 페드라 요걸 안 한 것 그렇죠. 같아서. 맞아. 페드라가 5월 12일서부터 5월 31일. 아니 근데 이 가정의 달에 이 불륜 얘기를 그것도 정말 뭐예요? 남편의 아들이랑 불륜을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카피의 막장 드라마의 원형처럼 보이지만 했어요. 지금 그 얘기 이거 다 막장 드라마야. 셋 다. 사실은 막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네. 근데 지금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그렇게 보고. 네. 그리고 연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시대 극을 봐도 막장 같고. 네. 인간의 본질하고 이게 뭐가 통하는 게 있지 않나. 막장이죠. 네. 막장 중에 상막장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연극사의 길이 남는 비극이라고 하면은 손에 꼽을 만하잖아요. 다 막장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도 봐봐요. 걔네들이 15, 13세 만나요. 만으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막장이죠. 청소년들이 서로가 이제 사랑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럼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이도령이랑 거기다 보세요. 줄리엣의 사촌 오빠를 로미오가 죽여요. 네. 그리고 둘이 서로가 맺어질 수 있게 신부가 중재를 해요. 신부가 하룻밤을 자게 한다니까?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막장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근데 그런 이유가 아마 인간의 무슨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본능? 그런 거에 좀 가까운.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막장의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게 이제 불치병 이런 거잖아요. 불치병이 또 갑자기 낫고 이러는데 로미오 줄리엣에도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약이 있어. 이런 개뻥이 어딨어? 그런 뻥에 약을 멈추게 하고 무덤가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나중에 깨난다? 이야, 이런 얘기를 써놓고 섹스피어는 그 약 드신 거야. 예, 그렇게 가면은 신성 모독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본격적으로 메디아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이 메디아는 진짜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그리스 비극 유리피데스가 썼던 그 작품과 그 유려한 문장과 또 메디아의 독백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주제랄까, 내용의 핵심이랄까, 이런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줄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쫓아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줄거리를 형상화하고 이러는 거는 거의 연출님이 거의 재창작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아이들, 왜 보면 어려운 작품이나 이런 거를 쉽게 풀어주려고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러스들이 해설을 계속 하죠. 네. 그건 원래 그리스의 그게 특징을 그대로 살린 것 같은데 해설을 그리스극처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코러스는 그러니까 코러스가 있다라는 거는 그리스극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코러스의 역할이 원래 원전에 있던 메데아의 대사를 갖고 오기도 하고 이하손의 대사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가지들은 처지면서
메데아하고 그 이하손의 중심 얘기를 코러스들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되는 제가 거죠.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좀 네. 그리스 비극의 형태, 원형적인 형태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네. 좀 미리 좀 팁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원래 이거를 그냥 메데아다 이러고 생각하고 딱 가서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거 뭐하냐, 장난하냐, 뭐 혹은 메데아가 그렇게 어떻게 메데아를 이렇게 못 어렵다고 생각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장난기 어린 그런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교묘하게 그리스 비극에서 기본적으로 연극적 압축을 하기 위해서 쓴 장치들은 또 다 쓰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장치가 코러스거든요. 그렇죠. 이 코러스가 그리스 비극에서도 상황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제 코러스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대신에 얘기도 해주지만 그렇지만 해주고. 코러스하고 막 대화도 하면서 그 속마음을 마치 방백 같은 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방백의 형태처럼 들려주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때로는 실제로 그 보면 합창 같은 걸 하면서 주제의식을 계속 그 반복해서 관철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그대로 또 해요. 여기 코러스들이.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그 그리스 극을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읽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황한 그런 것들 장광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싹 걷어낸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예전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 로마나 이런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번역을 해서 하잖아요. 굉장히 그 낯설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와닿지도 않는데 그걸 일단 다 쳐내고 현대극으로 쉽고 알아듣기 쉽게 바꿔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들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랄 건 다른 메데아 작품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까 그리스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메데아가 이제 복수의 화신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자식을 죽여서 남편한테 그 복수한다라는 게 현대 우리들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접근으로 근데 그리스 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간적인 접근으로 이번 그 메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이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하손의 내면, 이하손이 그러면, 이하손 같은 경우도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그쵸. 그 여자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녀를 차고, 그리고 그녀와 그 자기 자식까지 다 추방길에 오르게 하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근데 또 이하손은 그 시대에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또 무엇이었을지, 그런 어떤 그 인간의 뭐라 그럴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장광설이나 아니면 그 원전에 숨겨놨던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숨겨놨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사실은 대사를 채우고 이러는 거는 주로 그런 것들이어서 어떤 그 그리스 고대극을 볼 때 그 묵직함과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싹 좀 걷어냈다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묵직함을 걷어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게 사라지다 보니까 너무 이게 또 가볍게 처리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꼭꼭 짚어주는 것들은 다 있는 건데 특히 우리가 그 메데아를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진짜 읽다가 보면은 분명히 원전에 있긴 있어요. 그 메데아의 독백을 보면 아이들을 눈앞에 놓고 아이들 앞에서 막 정말 피눈물 섞인 그런 절규들을 하잖아요. 애들. 그런데 그거 보면은 이제 그 회의 같은 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도도한 흐름에 묻혀버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더 정확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한테 이 원전의 핵심 체크를 하는 근데 그 핵심 체크를 이 쪽집게 선생님이 마치 굉장히 재치 있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그냥
재미있게 하는 가르치는 선생이야. 그래서 칠판에 막 분필도 막 던지고 때로는 돼지꼬리 땡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 예,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 죄송합니다. 네. 그리스 극을 이제 그 의무감에도 연극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요즘 뜨는 인문학에서도 이렇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보고 이러기는 하는데 사실 재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나 주제나 그리고 그 인물들이 그 캐릭터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치 있는 그런 강사 선생님처럼 극 자체를 또 되게 재밌게 끌고 가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재치 있는 강 선생님한테도 배우다 보면은 입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밖에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주제의식이 가려지고 이거 그거 장난치는 거 이런 거.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한샘쌤의 그 강의 들을 때 언제 돼지꼬리 땡냐 나올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밑줄 쫙 이거 언제 나올까. 실제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이게 지금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면들이 또 꽂히는 것들이 있어서 글쎄요, 그런 부작용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떠셨어요? 우리가 눈 앞에서 보면서 저는 단점과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좋았던 점은 생각을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라고 왜 꼭 무거워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작품이 하나쯤 그리고 한 번쯤은 공연되는 게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무게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예전 그리스 비극이고 우리가 감히 쉽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뭔가가 있잖아요. 예술적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깨주는 그래서 조금은 후련했던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은 죄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저희가 고전 아니면 섹스피어 이렇게 공연을 할 때마다 아마 연출들도 정말 그분들이 돼가시고 꼭 해보고 싶어서 하면서도 원전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누구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근데 또 오히려 좀 좋게 봤고 최근에 봤던 공연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웃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들을 아예 안 듣고 가야 더 많이 웃을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솔직히 이수인 연출의 그 작품들을 아무리 말해도 어떤 건지 사람들이 감이 안 잡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수인 그 연출의 작품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리얼리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같이 극단 한강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현실에 대해서 현실을 기록하는 것들, 또 그 기록으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는 그런 게 필요했던 시기에 작품을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가서 이제 갑자기 다른 실험들을 하는데 정말 내용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부조리라는 표현을 쓰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지고 삐지고 그러셨는데 나는 이게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조리가 나쁜 뜻은 아닌데 꼭 그렇죠. 근데도 자기는 부조리 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조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몇 작품을 또 제가 기획도 한 적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누크엠의 기억이나 아니면 봄날의 재즈 딸기 제목부터가 위의 의혹 벌써 제목 들으면 봄날의 재즈 딸기. 그러니까 딸기가 어떻게 재즈를 해? 뭐 이런 부조리한데. 그렇죠. 뭐 난데없이 갑자기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벌떡이나 춤을 춘다든가 그리고 대사도 이분이 워낙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획자이기 이전에 이수인 연출님 약간 팬인데 약간 예전에 그 이성복 시인이나 그런 어떤 맞아요. 이미지가 툭툭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감동이나 아니면 전달해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큰 그런 식으로 언어들을 쓰세요. 그래서 무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언어들이 오가니까 그 시대에는 관객들이 이거를 웃어야 할지 제가 웃어야 할지 관람 후기 그때 있었던 거 인상적인 거 몇 개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람은 충격이다. 이런 연극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관람오기로 너무 잘 본 거죠. 예.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솔직히 보면 뭐 시를 전공했다든가 혹은 그쵸. 뭐 예. 연극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봤다든가 기존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건 드라마지 이게 무슨 연극은 좀 다른 것들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아주 신선하다고 보셨는데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도 뒤통수 맞은 듯한 네.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붙이면 네. 그런데 어떤 분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99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후기를 안 남겼고 그리고 이제 한 서너 명이 이제 후기를 또 잔인하게 남기는데 장난치냐? 이러면서 네, 이게 뭐야?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이러니 뭐 공연을 안 보러 오지.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달라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때 그렇죠. 그때가 2000년대인데 왜냐하면 대중연극이 너무 급속도로 이제 연극계를 훼손시키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뭐 막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세칭 히트쳤다고 하는 작품들 보면은 뭐 무슨 이상한 그때 대학로는 뭐가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그 개그 콘서트가 다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작품 보면은 그때 그제서야 로맨틱 코미디물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판치고 있어요. 뭐 두레가 하는 보잉보잉이니 뭐 누가 누구니 뭐 이런 작품들이 다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런 작품 보다가 여기 와가지고 아누크엠의 기억 같은 것 보면은 진짜 골 때리거든요. 진짜 굉장히 통쾌한 그런 재미들이 있는. 그래서 제가 뽑았던 카피가 당신의 일상이 통째로 웃는다. 이게 카피였어요. 오, 굉장히 시적이면서 괜찮잖아요. 괜찮네요. 네, 제가 쓴 건데. 오. 근데 그렇게 웃으려고 왔던 분들이 네. 근데 그때는 그 감각이 대중들의 감각이 그거를 쫓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근데 선배님도 좀 반성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쓰신 게 이런 고전적 텍스트에다가 그런 아주 도발적인 반전과 충격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압축, 시적인 압축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텍스트에다 같이 붙이니까 이게 이제 대중들도 알아듣게 완전 창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그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무대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언어들로 그 작품을 이해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이렇게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랄까 그런 것들이 이미들 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주워 들은 거라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언어들이 오가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가 빠르고 훨씬 맞아. 재밌고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드라마 형식의 이야기들만 보다가 또 이렇게 또 다른 장르의 공연을 보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좀 덧붙이려다가 못했는데 개그와 연극을 아슬아슬하게 이게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 여기 조금만 잘못하면은 정말 개그 콘서트처럼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은 정말 예술이 돼버리고 고개를 확 아슬아슬 가는 듯한 느낌을 또 받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예술적 그 허영을 좀 풍자적으로 찝는 듯한 어떤 많이 찝어요. 그런 느낌이 뭐 예술이 뭐야 그냥 웃고 즐기고 그런 게 예술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되게 좀 많이 받아서 오히려 저는 허심탄회하고 되게 기분이 좀 웃으면서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올 때도 너무 잘 봤다고. 별로 이제 기대를 하지 마. 진짜 보러 가실 때 진짜 어깨 힘 다 빼고 그냥 오늘 한번 그리스 비극과 혹은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게 쪽집게하고 가해를 하는지 한번 그런 거 기대하면서 인강 듣듯이 진짜 재미난 아주 탁월한 그리고 굉장히 그 소문나 있는 전문 쪽집게 강사로부터 인강 듣듯이 그렇게 가서 보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언어에 사실은 많이 지쳐 있잖아요. 연극은 거의 언어에 대해 그 예술이기 때문에 언어에 좀 많이 지쳐 있는데 이건 언어가 거의 확 다 빠지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또 언어들을 쓰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걸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좀 편하게 딱 들을 것만 들을 수 있어서 필요한 언어들만 듣지 않았나.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웨디푸스는 못 봤어요. 그래서 웨디푸스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 작품들이 다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 갖고 놀기를 하는 건데
메데아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메데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메데아를 기대하고 오실 텐데 사실은 이하손이 그걸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메데아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게 그 상대 이하손이 그 메데아를 어떻게 보는지 혹은 이하손이 어떤 상황이 됐길래 메데아가 그를 저렇게 돕는지 그리고 그 이하손의 어떤 점이 메데아로부터 그런 걸 도울 수밖에 없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그렇게 해서 메데아 지금 보면 그 오이디푸스나 페드라도 마찬가지인데 메데아는 특히 메데아 대 이하손에서 메데아하고 이하손이 대등하게 극에서 어떤 역할들을 차지하면서 서로의 모습들을 서로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구조상의 어떤 새롭게 짠 구조상의 특징이라면 표현에서의 특징도 있는 것 같은데 페드라하고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메데아하고 어떤 점을 컨셉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연출님하고 이제 그 작품 얘기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이하손이나 그 메데아나 지금 그 그리스극에서는 장광설로 자기를 다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압축된 어떤 그 한마디 나는 누구인가. 네. 이렇게 이하손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하손이나 그 메데아나 그 장광설은 싹 거치면서 사실은 그 장광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수인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이 메데아의 핵심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압축해서 대여사들이 이렇게 오가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획이기도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설명적으로 뭐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마디를 탁 던지는 것에서 훨씬 더 예를 들어서 큰 것 같아요. 예. 음악에 비유하자면 음악적 장르에 비유하자면 메데아는 어떤 음악이고 오이디푸스는 어떤 음악이고 페드라는 어떤 음악이다. 비슷하게 풀려요. 메데아랑 오이디푸스 페드라가 다르거든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표현.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만 듣다 보면은 청취자들이 도대체 어떤 작품이라는 거야 이럴까봐. 그래서 인상은 좀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제 음악적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럼 메데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사를 다 걷어내고 나는 누구인가. 페드라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근데 지금 페드라 같은 경우에는, 페드라를 보러 와서 여러분은 춘향이도 만나고, 심청이도 만나고, 오피리어도 만나고 맞아요. 이렇게 페드라라는 작품 안에서 이 페드라의 그 고뇌랄까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극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그녀와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녀가 했던 어떤 고민의 축 그런 것하고 비슷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실은 히폴리터에 대한 사랑이 집착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숨길 수밖에 없고 내놓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집착으로 뒤틀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집착이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 심청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심청이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좋은 효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그냥 더 파고들면 자기 안에서 아빠를 눈에 뜨게 하려는 집착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핵심이 되는 축들 그런 축들에서 연결되는 그런 인물들이 이 페드라에서는 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등장을 함으로써 페드라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결국에는 뒤틀린 집착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보여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그런 식으로 되고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도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이디푸스는 그냥 오이디푸스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 메데아랑 이하손 같은 경우에 보다 오이디푸스 with 이오카스테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 훨씬 가깝게 굉장히 압축이 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거 보면 오이디푸스는 정말 텍스트 그 자체를 압축하는 그런 그 케이스라면 메데아는 조금 열려 있고 페드라는 더 많이 열려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차이들이 있다. 이런 식인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메데아하고 페드라를 음악으로 많이 비교하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리드미컬한 그런 작품이지만 메데아는 락 비트 같은 게 있어요. 락 비트 같은 게 있다면 페드라는 뽕짝이에요. 좀 뽕짝의 비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실 때 메데아를 보실 때는 약간 그 소프트 락 같은 그런 리듬을 재즈도 재즈 락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재즈 락 같다면 페드라는 뽕짝 같은 아주 약간 고급스러운 뽕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하는 방식이나 재구성하는 그런 원칙은 똑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음악, 다른 리듬을 듣고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작품을 3번씩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작품이 보통 한 연출이 한 작품들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 비극들 딱 연출해 놓은 걸 보면은 이건 뭐 이 작품이나 저 작품이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이수인 연출이 한 것들은 보면은 조금씩 맛이 다르거든요. 조금씩이 아니라 꽤 맛이 달라요. 꽤 다르니까 세 개를 다 봐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오이디푸스 위드 이오카스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전에 그 오이디푸스 등장이랑 그 이오카스테의 대사랑 이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오카스테가 좀 작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오카스테의 어떤 심정이랄까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었는데 품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가 성장을 해서 그 남편으로.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나이 들었는데 이러는데 이오카스테는 사실은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그 축원을 그 전에 받아요. 그래서 이오카스테는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처음 애를 낳았을 때도 10대에 낳아요. 10대 때 낳아가지고 애가 자라가지고 20 몇 살 때 왔다 그러면 기껏 해봤자 30대 후반 이 정도인데 지금 30대 후반이 뭐야? 40대 후반에 50대 된 그 몸짱 아줌마 이런 거 보세요. 정서연 씨, 정다현 씨인가 그런 사람도 보세요. 얼마든지 그냥 반하고 말지. 특히나 웨디푸스 같은 경우는 그 성숙미, 여성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또 어머니 없이 자랐잖아요. 웨디푸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품이 또 그리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심정, 그런 아무튼 미묘한 그런 어떤 이오카스테의 심정 이런 것들을 또 파고들어서 그게 어땠을지를 이제 연출님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보여줘서 저는 오이디푸스 위드 이오카스테 아직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실 거예요.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리스의 비극을 보고 이렇게 크게 웃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감히. 나중에 처음에는 작게 하도 웃음을 참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눈치 보게 되지. 눈치 보게 되지. 웃어도 되나? 이거 웃어도 되나? 이렇게 웃다가 나중에는 진짜 정말 크게 그냥 마음 놓고 웃게 되더라고요.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관객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제목도 그리스의 연인들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 비극 뭐 이러면 무겁게 생각하는 그걸로부터 떠나는 그런 것도 좀 크죠. 살짝 상업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요즘 대학로에 다들 연인들 기획을 잘하셨네요. 아니 이거 연출님 발상이세요. 연출님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그럴까요? 그럼요. 순정과 치정 사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이거 부제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리스의 썸 타는 법,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따끈따끈하게. 썸녀. 그렇지. 그 정도 가야 요즘, 그러면. 너무 짜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전문 용어 나왔어? 짜쳐? 짜친다고. 야, 참. 고급지게 갑시다. 그래도 그리스의 연인들 하니까 너무 밋밋해. 좀 상업적인 의도를 더 팍 풍겨도 되는데. 사실. 근데 너무 그러면은,
좀 이게 반전에 그리스의 연인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순수하고 뭔가 아름다울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그래야지 오는 감동이 더 큰 거예요. 감정적으로. 근데 막장의 그리스 이런 거. 그리스의 썸남 썸녀 약간 짜치는데 가서 막 웃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웃는 거죠.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반전이 없잖아. 기획 마인드가 좀 있으시네요. 지금 전문 기획자 옆에 놓고 지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가 송아 씨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네. 뭐 어떻게 자. 네. 그러면 저기 배우분들 좀 소개해드리고 그런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송은진 씨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이하손 이분도 거의 뭐 이하손으로도 저번에는 또 뭐야? 테세우스로도 나왔었고 테세우스 하셨었죠. 주로 이렇게 나쁜 역을 뭔가 나쁘다기보다 뭔가 에너지 있게 안으로 이렇게 뭔가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역 전문 배우네요. 예. 송은진 그리고 민정희 씨가 지금 메디아 역을 했는데 민정희 씨는 제가 처음 보는 배우거든요. 지금 정희 씨가 현대극들 많이 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민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수인 연출님하고 작업 많이 하셨고요. 왕관아도 워낙 왕관아도 재밌는데 이거는 이제 한복 입고 나와서 한국 연극인데 그때도 또 이수인 연출님 특유의 그런 거를 이렇게 소화를 굉장히 잘하신 그런. 송진 씨나 민정희 씨나 다 이수인 연출을 하고 오랫동안 작품하는 사람이고 웨디푸스 역을 맡은 이길 씨는 이번에 웨디푸스를 맡았는데요. 앤런이나 해피투게더에서 또 같이 작품 하셨고요. 이분 이제 한예종에서 이렇게 전문사 공부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뭐랄까 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 곽지숙 씨 작품은 트랜스시비아를 봤었는데 그때 참 이분 굉장히 재밌는 배우였는데 여기서는 또 매력 있죠. 여기서는 굉장히 또 우수에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지숙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하고 아직 아기는 없는데 이오카스테를 굉장히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또 그런 결혼을 해서 나름 이게 배우가 성숙한 게 또 결혼해 보셔야 돼요. 소화하는데 굉장히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낳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김승헌 씨가 테세우스 역. 김승헌 배우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분도 뭐 많이 작품을 했던 그 분이고 저번에 이곤 연출님하고 포티미어스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수인 연출하고는 해피투게더 같이 하시고 황은우 씨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패드랍니다. 은우 씨 매력이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히폴리토 역의 강명환, 잘생겼다. 명환 씨 이 정도 잘생겨야 바라는 거야, 그치? 캐스팅 잘하셨네요. 갑자기 송아 씨가 너무 좋아한다. 송아 씨 똥 보러 갈 것 같아요.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한진 씨가 크레온 역을 맡았네요. 신한진 배우도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유사유감에 나오셨구나. 그리고 코러스가 박창순, 강희다, 송은지, 김정, 김누리, 윤대홍, 미나비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강희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코러스가 남산 도큐멘터에 음악을 하신 거예요. 음악 다 작곡하시고 음악 담당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메데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러스가 악기를 다루는 코러스가 없는데 지금 오이디푸스랑 페드럴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연주를 하시고 그래서 출연하셨고요. 그 다음에 송은지 씨 같은 경우는 가수세요. 인디 가수신데.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그냥 워낙 연출님이 음악을. 무대에서도 재능이 엄청 표현력이 강하시더라고요.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지 씨 같은 경우에 가수 하시면서 이렇게 음악 이렇게 주가 되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작품에 출연을 하시는 거. 김정 씨도 작품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누리 씨는 오시면 메데아 보시면 메데아에 또 나오는 글라우케 여기죠. 글라우케. 너무 깜찍한 글라우케. 그렇습니다. 반하는 씨하고 아비 씨도 이하손이 반했던 글라우케 재밌었습니다. 그리스의 연인들 4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총 3작품이 나눠서 하고 있고요. 나온 시어터에서 하고 있어요. 예. 나온 시어터가 참 찾기가 힘든데요. 근데 해와 로타리로 가셔가지고 롯데리아와 SK 주유소가 만드는 샛길이 있어요. 2차선 도로죠. 그 도로를 걷다가 진짜 여기까지 걸어야 돼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쯤에 나온 시어터가 있습니다. 해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걸어 다니면 좀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진짜 극단 테아트로 봄날이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이거 2달씩 이렇게 공연한 적이 없었는데 이전에 보통 한 보름 길어야 3주 이렇게 하고 끝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2달씩이나 무슨 배짱으로 내년에 저희 10주년이어서 올해 이제 준비하고 내년에 조금 더 크게 터뜨리려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5월 31일 전에 꼭 가서 찾아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그리스의 비극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작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초대권도 좀 선물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자라서. 아니, 초대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직접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그래도 이제 봄이고 그러니까. 봄날의 이벤트, 이런 거. 봄날의 이벤트 제가 드리고 갈게요. 정말요? 정말로요? 네.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내서 그 퀴즈를 댓글로 맞추는 사람한테 주기로 하자. 그러시면 되겠네요. 제가 5쌍 선물 드리고 갈게요. 5쌍. 총 10장입니다. 이 세 작품 중에서 그리스 사람이 쓰지 않은 작품은 뭘까요? 문제도 아주 순발력 있게 금방 잘 내시네요. 금방 잘 내셨네요.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들어보시면 들었던 분은 아실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장난이 아니라서 저도 목이 좀 쉬었거든요.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작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반말을 써가지고 저보고 싸가지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겠네요. 아니. 너 왜 반말이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